한 주간의 뉴스를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은 CBS 이준규 기자, 장규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소식들을 두 분 다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 밥값과 관련한 소식 먼저 이준규 기자가 갖고 오셨어요. 깨알 같은 얘기들. 네. 뭐 이번 주에 사실 경제 뉴스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외식 비용 뉴스였는데 뭐 물가 중에 가장 손쉽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식료품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무 심해요 지금. 네. 특히 5월에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이 5월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제 또 아이들 데리고 나가셔야 되죠. 부모님 챙겨드려야 되죠. 또 이제 근처에 은사님 사시면 또 선생님 챙겨드려야 되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외식 비용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바로 와닿으실 텐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근원 물가라고 해가지고 식료품 비용하고 이제 에너지 비용 빼서 따로 이제 살펴볼 정도로 물가가 이제 이 에너지 비용하고 식료품 비용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흔히 뭐 우스갯소리로 10,000원 가지고 살 게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음식에서도 별로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 서울에서 이 10,000원 한 장 들고서 사 먹을 수 있는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뭐 있을 것 같으세요? 김밥, 라면 그렇죠. 네. 김밥, 라면, 짜장면, 네, 짜장면. 짜장면도 아직 10,000원 안 하나? 쟁반 짜장은 10,000원 넘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품목들은 굉장히 맛도 있지만 가격 자체가 좀 좋잖아요. 네. 서민 음식들이었는데 그런 몇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면 먹을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이라는 데를 통해서 이제 외식 가격을 갖다가 이제 공표를 하는데요. 4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기준에 1인분에 10,000원 미만인 외식 품목, 물론 그 품목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10,000원 미만으로 먹을 수 있는 외식 품목이 딱 4종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식 메뉴죠. 짜장면 아까 말씀하신 게 있었고 또 다른 대표적 분식 메뉴인 칼국수, 그다음에 김밥, 그거 외에 마지막 남은 게 김치찌개. 김치찌개. 그러니까 요 비슷한 류들은 이제 가격이 비슷할 테니까 남아 있겠지만 요런 걸 제외하고 뭔가 조금 손 많이 가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은 이제 10,000원 주고 못 먹는 시대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올랐나요? 네,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이게 그 가장 많이 오른 게 한 12%가 넘고 1년 사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뭐 1,000원, 2,000원짜리가 12% 올라봐야 이제 100원, 200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10,000원 넘는 음식들이 12%가 오르면은 이게 1,000원 많게는 2,000원씩 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이제 부담이 적지 않은 건데 그 품목별로 좀 살펴보면 삼계탕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12.7%. 그래서 작년 4월에는 서울 지역의 그 삼계탕 평균 그 가격 한글 가격이 14,500원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뭐 싸지 않죠. 근데 지난달에는 16,346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한 15,000원 정도, 14,000원, 15,000원 정도 주면 한그릇 드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17,000원 줘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번 주 날씨가 엄청 더워졌잖아요. 수요일부터. 그래서 이제 삼계탕이 슬슬 생각이 나기 시작하실 텐데 이런 거 보면 생각이 냉면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냉면 가격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냉면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선 게 작년에 이미 넘어섰거든요. 근데 냉면 가격도 거기서 또 한 차례 올라가지고 10,000원대 초반이었는데 10,000원 그 1,192원. 근데 이제 이 923원. 그러니까 11,000원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냉면의 종류가 다양하긴 합니다. 뭐 평양냉면도 있고 뭐 함흥냉면도 있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파는 분식 같은 냉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10,000원 한 장 들고 겨우 먹을 수 있었던 것에서 11,000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12% 또 기록한 게 그 봄철에 황사 나고 이러면은 뭐 생각나십니까? 삼겹살. 그렇지. 삼겹살 또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12%대 기록을 하면서 원래는 삼겹살 같은 경우도 그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7,261원. 그러니까 뭐 한 17,000원 정도 1인분. 그러니까 200g 기준이긴 해요. 200g? 뭐 식당마다 150g으로 하기도 하고 180g으로 하기도 하는데 200g이면 좀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얼마까지 높아졌느냐? 19,236원입니다. 삼겹살 1인분 먹으려면 이제 삼겹살이 서민 음식이지 2배, 3배 올랐네요. 거의. 2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2만 원. 물론 이것도 뭐 생삼겹이냐 냉동삼겹이냐 뭐 고기 질 따라 대패냐 뭐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야 뭐 저녁에 뭐 한잔 하자 이러면서 이제 만약에 누굴 부르려고 하면은 둘이서 고기 한 3인분 이상 최소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본 7만 원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저녁자리 하자. 그러면 이제 가령 이제 저도 이제 연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하고 뭐 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살게 이렇게 하고 이제 가면 그냥 10만 원, 20만 원 그냥 나가요. 맞아요. 근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네,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선뜻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근데 그 10만 원, 20만 원 쓰실 네. 때 품목을 보면은 예전엔 다른 것도 뭐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비싼 거 아니면 회도 뭐 사실 크게 부담이 없고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삼겹살하면 가지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먹는 저녁에. 고기다. 저녁에 네. 먹는 고기다. 뭐 서민 뭐 주류하면 소주 뭐 이런 것처럼 가격이 낮은 품목들이 있는데 이게는 더 이상 가격이 낮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장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네. 아이들이 뭐 외식할래 뭐 먹고 싶어 배달시켜 먹을까 이러면은 네, 많은 아이들이 뭐 짜장면이요 피자요 돈가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장면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게 작년에 6,146원이었는데 올해 6,915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6,000원짜리 음식이 7,000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6,940원 이러지만 사실 식당에서 올릴 때는 그렇게 안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1,000단위로 올라간단 그렇죠. 말이죠. 500원, 1,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7,000원 하던 짜장면이 뭐 8,000원. 뭐 그다음에 요즘 이제 식당들도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저도 이제 서울시청에 이제 출입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청에 무교동에 이렇게 맛집들이 많잖아요. 네. 보면 육개장 한 그릇 이런 게 9,000원이에요. 맞아요. 9,000원 이제 만 원을 안 넘어가게 맞췄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앞에 뭐 아니면은 곱빼기 뭐 이런 게 붙으면 10,000원, 11,000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어디 가서 그냥 한 그릇만 먹으면 양이 안 차요. 아니 공깃밥이라도 더 시키던가 아니면 뭐 뭐 이런 걸 시키면 10,000원 넘어가니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9,000원 뭐 8,000원 하던 게 9,000원 올랐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고 먹는 거는 10,000원, 12,000원씩 내니까 한 20% 30% 올랐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고기 들어간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비빔밥을 예를 들어보면은 비빔밥이 이제 뭐 육회 비빔밥이라든지 뭐 낙지 들어가고 이런 비빔밥도 있겠지만 일반 비빔밥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물 몇 개 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주고 분식집에 있는 비빔밥 같은 고추장 해서 이제 참기름. 근데 이 비빔밥 가격이 얼마냐면 9,538원에서 평균 가격이 10,000원 넘어갔습니다. 10,192원. 그러니까 이게 비빔밥 한 그릇도 10,000원이 넘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충격이 오는 거고 사실 칼국수도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뭐 육수를 어떻게 좋은 걸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밀가루 반죽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국물에다가 바지락 넣고 해서 이제 한 그릇 내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 칼국수 가격도 8,808원입니다. 그러니까 9,000원에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내에서 먹을 게 있겠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근데 뭐 이렇게까지 가격이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참 저희가 작년부터 거의 1년 내내 똑같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레퍼토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러시아 문제입니다. 러시아 때문이야. 이게 다 러시아 푸틴 때문이야 이게.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곡창지대예요. 맞아요.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이고 근데 거기만 그러냐? 러시아는 세계적인 또 에너지 수출국 아니겠습니까? 기름도 많이 나죠, 가스도 많이 나죠. 있고, 그러면 곡창지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유통이 많이 되는 곡물이 뭘까요? 밀가루죠. 밀이죠, 밀. 밀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밀가루가 올라가죠. 밀가루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갈까요? 라면, 빵, 뭐 이런 것들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아까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유 가격, 가스 가격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게 다 자재값에 포함이 되게 되고 연료비 이런 게 또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게 있는데 또 하나가 코로나19가 이제 사실상 종식이 됐지 않습니까? 비상사태가 이제 종식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집에서 야 우리 뭐 위험한데 나가지 말고 시켜 먹자 이랬던 분들이 답답해 죽겠다. 우리 지금 동네 가게라도 나가서 먹자. 이런 분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힘들어서 종업원들을 이렇게 미안하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라고 이렇게 잘랐던 분들이 다시 이제 사람들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오르겠습니까? 인건비는 매년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 인건비 왜 안 올라? 그거는 뭐 저 회사랑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 또 하나가 이 음식 비용이 약간 끈끈하다고 말하는 표현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내려가질 않습니다. 오르면 안 내려가지. 맞네요. 기름값 아시죠? 기름값은 국제유가 왔다 갔다 하면 그때만 내려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심하게는 막 50%는 너무 심했나 한 30-40% 가까이 빠졌다가 아니 30-40%가 폭등했다가도 돌아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유가 뭐 폭등이나 급등이나 급저강 시기에. 근데
음식값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게 5,000원짜리가 5,500원이 되면 무조건 5,500원을 기준으로 그 위로 움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제과 업체들하고 제빵 업체들 그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번 확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확 올랐다가 거기에서 가격 인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는 또 안정이 조금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격은 안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나라의 물가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좀 잘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최근에 뭐 그 황금 연휴 때도 보면은 외국으로 해외 여행이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이렇게 꼽히기도 했는데 근데 왜 경제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이제 경기가 나빠. 근데 물가는 올라가. 이게 뭐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게 이제 침체를 말하는 거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말하는 건데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경기가 활성화가 그쵸.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거래들이 쌓이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원가들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인데 네. 그 수출이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 원가가 올라가고 수입 단가가 올라가니까 수입액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수입량은 그대로지만 이제 물류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들여오는 가격이 높아졌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 4월 5월 이후부터는 수출 부진까지 같이 겹쳐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가장 효자 품목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도체가 두 가지 폭탄을 동시에 맞았어요. 하나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대만 TSMC라든지 이런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도 밀리기 시작하면서 라고 하는 사이에 이제 수출 경제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정도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시장을 살리자. 그래서 여기서 경제를 부흥을 시켜서 민간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끔 만들자, 이게 기본 기조였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그런 충격에서부터 좀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런 뭐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안 좋은 상황이 우리나라만의 상황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현상인 건지 궁금해요. 일단 이 현상 자체는 세계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2%대거든요. 2%대라는 거는 이게 그 뭐 아주 선진국 같은 경우 경제가 고도로 발달해 있는 경우에는 2% 내기 힘든 나라도 많이 있지만 그런 나라 사실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을 냈는데 2%대다. 이거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영향을 우리나라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받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추세가 사실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세계 경제는 점점 나아질 거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가 이제 며칠 전에 2024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봤는데 이번에 2.6%로 올렸거든요. 0.2% 포인트 올렸으니까 거의 10% 가까이 올린 거기 때문에 많이 올렸다고 봐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 상황은 반대입니다. KDI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1.8% 예측을 했다가 1.5%로 낮췄어요. 0.3%포인트 낮춘 거 굉장히 많이 낮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는 뭔가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저하고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문제는 반도체가 워낙 심각하게 안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악재가 이제 그 중국발 리스크.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봉쇄를 하다가 이제 봉쇄를 풀었지 않습니까? 봉쇄를 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많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거 보니까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뭐 견인차 역할을 잘못하다가는 나라 경제가 힘들겠어. 성장률이 막 3%대 4%까지 떨어졌네?라고 하다 보니까 자국 중심으로 이제 소비재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자국 중심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내수 활성화를 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중국이나 미국의 물건을 많이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잘못하면 상저하고가 아니고 상저하저가 되는 거 아니냐. 저저. 이런 우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걸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아까 또 다시 우스갯소리로 돌아가자면 푸틴 형이 어떻게 결정을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전쟁이 끝나도 이제 물론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탄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쟁이 끝나면 뭐가 활성화되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경제 수요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쵸. 거기에 뭐 건설사도 막 들어가고 그쵸. 그다음에 뭐 재화도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도 엄청 활성화되고 하는데 그 나라에 공장 세우고 이거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그 평상시에 그 나라랑 좋은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이 엄청 물자라든지 물류를 넣어주게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기대해봐야 되는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좀 약간 어렵지만 중도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하기 시작한 게 미국이 물가가 계속 높으니까 금리를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뭐 울트라 스텝까지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빅스텝 여러 차례 밟았었는데 저희가 한 2달 전부터는 그 기조를 따라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는 기준금리 동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아직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뭔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살아나는 걸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위기가 와서 너무 오랜 기간 침체가 너무 명확하게 보일 때 이때 사실은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력 구조 조정, 사람 자르고 이게 아니라 산업별로 우리나라도 지금 제조업 자체가 좀 그 실리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기업들을 살리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정부 재정으로 이제 많이 그 금융 지원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누수들이 분명히 있는데 요참에 이런 부분들을 개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전문가들한테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제 5년 단임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런 작업을 하다가 자신들의 국정 동력이나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뭔가 대한민국 경제에 좀 한 획을 긋고 갔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은 지금부터 그런 움직임을 해서 남은 임기 4년 동안에 뭔가 성과를 보여주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들께서는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좀 뭐 너무 불황형 소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톡방 보면 거지방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늘 뭐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저기 뭐 먹고 싶은데 치킨 한 마리 뭐 사가도 될까요? 그러면 치킨을 왜 사 먹어요? 이러면서 막 시켜 먹는 거 시켜 먹지 마시고 동네 치킨집 가면 훨씬 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냥. 네, 계란 후라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너무 불황형 소비로 가게 되고 너무 싼 것만 찾게 되면은 이게 또 유통 소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필요한 정도는 이제 소비를 하시면서 요 시기를 이겨내시다 보면은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얘기하신 대로 위기의 순간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지금 힘들다 해서 또 너무 아끼면 이게 더 악순환이 되는 거니까 적당한 소비를 하면서 저희가 현명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